네, 이제 1강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이번 1강 때 강의할 중요 부분을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봤거든요. 이 4가지를 여러분께 잘 안내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험은 도대체 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긴 게 된 걸까요? 우리가 차를 끌고 가요. 근데 아반떼로 우리가 운전을 시작했어요. 근데 벤츠를 박아보면 어떡하죠? 람보르기니를 박으면 어떡해요? 그 돈을 우리가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아반떼를 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위험에 처했겠죠. 사고가 나면은 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큰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현대사회에서는 위험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손실,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요. 이러한 위험을, 이런 리스크를 나만이 떠안는 게 아니라 전 사람들이, 전 시민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예요. 이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위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런 물건만 쓰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건물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대형 건물은 뭐 또 이게 만약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경제적 손실이 장난이 아니죠. 선박이 움직여요. 비행기가 움직여요. 그게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명사고도 장난이 아닐 뿐더러 경제적인 손실이 정말로 막대해요. 현대사회에는 이러한 위험을 도대체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위험은 무조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위험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수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분산하여 나눠 갖기 위하여, 그리고 정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가 발생한 회사나 사고가 발생한 개인이 파산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너무 큰 손실을 가지면은 뭐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위험이란 리스크는 보험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우연성이라는 개념, 우연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한 위험만이 보험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제 말은 이게 우연적이지 않고 이 위험이 필연적이다면은, 이 위험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면은 그것은 보험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기예요, 사기. 우리가 도박에서 사기 도박단 있죠. 사기 도박단은 왜 도박이 아닐까요? 도박은 자기들이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떠안고 수익성을 위하여, 사행성을 위해서 큰 돈을 1억 천금을 벌기 위하여 벌이는 판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사기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험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위험이 발생할 줄 알아버렸다면은 그 사람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위험을 조작한 거죠. 이 위험은 우연적이어야 돼요. 위험이 무조건 발생하고 위험이 자기 자신이 예상할 수 있고 필연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개인이. 이러면 그것은 보험에서 관리해주는 위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위험까지 다수의 시민들이, 보험 계약자들이 떠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보험이 도입된 제도와 취지에 정확히 배치되는 겁니다. 보험은 위험을 다루기 위하여 위험의 리스크를 다수에 분산시키고 이것을 보험회사가 보험료로 지급을 받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런 위험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보험이 나온 것이고요. 이 위험은 우연성을 가져야 돼요. 이 위험은 조작성, 필연성, 예측성, 이것을 가지면 안 돼요. 정말로 우연하게도 그 사고가 발생할 줄 아무도 몰랐고 그 사고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지만, 그러한 위험이 인정되어야지만 보험이 이것을 사고로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줘요. 보험은 위험의 개념, 위험의 리스크를 다수의 사람들이 떠안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고, 이 위험은 모든 위험이 다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위험, 우연성을 가진 위험만이 보험에서 관리하는 위험이고, 그리고 이런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험의 유사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유사 개념이 많이 나와 있죠. 저축, 공제, 도박, 복권, 보증. 아까 보험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우연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해보면 전부 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저축이랑 보험은 뭐가 다를까요? 저축은 뭐예요? 정기적금 생각해보세요. 100만원씩 꾸준히 한 달에 납입을 해요. 그러면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나요? 없습니다.
100만 원씩 내면 오히려 이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정기적금을 드는 거죠. 보험은 내가 아반떼를 끌면서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1년에 60만 원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났으니 보험회사 보고 60만 원 돌려주세요 할 수 있나요? 아, 그럴 수 없죠. 보험은 원금은 손실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만 수익을 얻는 거지 보험료를 냈을 때 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못해요. 그러나 저축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자까지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저축과 보험은 다른 거예요. 저축은 돈을 모으고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보험은 돈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엄청난 손해를 막기 위하여 조금씩만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고요. 공제는 보험과 사실 동일해요. 보험과 사실 동일한데 왜 공제라는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자동차 공제조합, 버스 공제조합, 택시 공제조합인데요. 버스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택시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이걸 공제라 그래요. 그래서 왜 공제란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공제는 특수한 집단, 특수한 단체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제는 보험이에요. 공제랑 보험이랑 굳이 구별하라고 하지 마세요. 공제는 그냥 보험이에요. 택시 공제, 버스 공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도박 복권 설명드렸죠? 도박 복권은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사행성이라는 거죠. 자, 도박은 1억 천금을 얻기 위하여 1억, 2억을 한 번에 잭팟을 터뜨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정선 카지노 가고 마카오 가서 벌이는 일이에요.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는 보험이랑 뭐가 다를까요? 일단 뭐가 다를까요? 도박은 많은 돈을 걸 수도 있고 적은 돈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도박은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이 관리하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해 주잖아요. 도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금 손실에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금을 손실해 줘요. 절대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 대신 잭팟이 터졌을 때 1억 천금을 주긴 하지만은 그 반대급부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전부 다 모든 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도박은 보험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되는 측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험과 다릅니다. 자, 복권은 어떤 개념이죠? 복권은 도박과 달리 금액이 쌉니다. 로또 복권도 뭐 몇천 원 하죠? 몇천 원에 불과해요. 복권은 적은 돈을 내고 그 대신 확률이 엄청나게 낮아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수요자들이 복권을 사기 때문에 0에 가까운 확률로 1억 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게 복권입니다. 그러나 복권은 도박처럼 큰 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삼아 해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 복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제도고, 복권은 도박과는 유사하지만은 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복권에서 발생하는 위험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측면에서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보증이 있어요. 보증은 신원보증, 채무보증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개인을 믿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보험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성립하지 않죠. 다수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다수가 개입되어 있어요. 보증은 개인의 문제고 보험은 다수의 문제입니다. 자, 보험에서 그 특별히 적용되는 원리를 살펴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은 보험의 원리는 굳이 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대수의 법칙은 뭐죠? 대수의 법칙. 이게 큰 대자의 수숫자입니다. 자, 위험의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A, B, C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A는 20대고 B는 30대고 C는 40대예요. 자, 암 발병률, 암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암 발병률을 따져볼게요. 20대보다는 30대가 높고 30대보다는 40대가 높습니다. 근데 개인은 특수성이 있어요. 이 40대는 건강관리가 굉장히 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30대, 20대보다 몸 신체 상태가 더 좋아요. 그러면은 암에 발생할 확률은 40대가 20대, 30대보다 높다고 볼 수 없어요. 이 30대는 10대부터 흡연을 일삼았고 20대 때는 맨날 술만 마셨어요. 오히려 이 30대가 40대보다 암 발병률이 높아요. 그리고 20대는 워낙에 젊기 때문에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회복력이 좋아서 그래도 20대가 30대보다는 암 발병률이 적을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40대가 암 발병률이 높지만은 이런 특수성 상에서는 30대가 제일 발병률이 높아요. 수가 적으면 개별적인 특수성이 있으면은 통계학으로 어떤 확률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사람이 10만 명이고요.
이런 사람이 30만 명이고 이런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단위가 크죠. 둘이 다 합쳐보면 얼마예요? 60만 명이죠. 60만 명이 가입을 하면은 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 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 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통계로 잡히게 됩니다. 수가 크게 되면은 통계학의 법칙이 적용돼서 20대가 암 발병률이 몇 프로고 30대가 몇 프로고 40대가 몇 프로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통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보험은 다수의 계약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20대 암 발병률, 40대 암 발병률을 측정해서 예측을 해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통계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이란 제도가 유지될 수 있고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수지균등의 법칙인데요. 자, 대수의 법칙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20대 암 발병률이 10%, 30대 암 발병률이 20%, 40대 발병률이 30%일 때 40대가 암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돼요? 당연히 많이 내야 되죠. 암이 발생할 위험의 리스크가 40대가 제일 크므로 보험료를 많이 지급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를 얼마나 지급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20대, 30대보다. 이 퍼센트가 잡혔죠. 거의 10%, 20%, 30%의 위험 리스크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한 1대, 2대, 3대 정도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되겠죠. 자, 수지균등은 뭐냐? 자기의 암 발생 위험률, 자기의 위험률에 따라서 그 보험료가 적당하게 책정이 돼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40대가 암 발병률이 제일 높다고 해서 40대가 한 30만 원이 아니라 보험료 300만 원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균형이 안 맞죠? 수지가 서로 안 맞잖아요. 40대 암 발병률이 30%라고 40대한테 300만 원을 보험료로 요구하면 어느 40대가 보험에 가입을 하겠어요? 수지가 균등해야지 보험 가입자가 더 많아져서 보험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위험의 동질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우연성이에요. 우연성이 있는 위험만이 보험에서 관리해주는 위험입니다. 대신에 이 위험은 그 해당 보험에 있어서는 전부 다 동일해야 합니다. 선박의 위험성, 차의 위험성 똑같나요? 자동차의 위험 리스크와 비행기의 위험 리스크가 똑같나요? 자동차는 람보르기니를 박아봤자 2억, 3억인데 비행기는 한번 떨어지면 몇 천억이죠? 몇 백억, 몇 천억입니다. 거기는 사람 다 죽어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비행기에 해당하는 보험과 자동차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료가 같을 수 있을까요? 그 위험이 동일한가요? 해당 보험이 규율하는 위험은 적어도 그 보험 내에서는 동질해야 합니다. 그 동질의 위험성을 가진 그 단체가 해당 보험을 만들어서 서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위험은 동질해야 돼요. 이것이 보험의 원리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보험의 기능과 종류입니다. 자, 보험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이제 크게 순기능과 역기능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순기능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순기능 어떤 게 있죠? 위험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위험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죠. 람보르기니를 박았을 때 2억, 3억을 통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위험. 그 돈이 없으면은 평생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그 위험. 그 위험을, 그 경제적인 파산의 위험을 막아주죠. 그러니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마음의 안정도 얻게 되죠. 자,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쌓여요. 보험료가 한두 푼이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 10만 명, 20만 명을 두고 10만 원만 거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막대한 몇 천억의 돈을 보험회사는 관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은행에만 집어넣어도 은행 이자가 엄청 쌓이고요. 투자를 해도 엄청난 투자 수익이 발생해요. 보험을 통해서 자본이 형성되고 자본주의가 더 발전합니다. 그 자본이 증식되기 때문에요. 보험회사도 좋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계약자도 좋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보험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자, 신용수단이 돼요. 보험은. 왜 그렇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는 함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차를 운송업에 쓸 수가 없다고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그 차가 보험에 가입되면은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운송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줄 테니까요. 신용수단이 돼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거래계에서 신용거래가 활성해져요.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도 순기능으로 따질 수 있고요.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그 기능, 그것도 다 전부 다 순기능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보험의 역기능은 오로지 하나예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사기치는 거예요. 이 우연성을 조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우연성을 조작할 수 있고 이 위험을 우연한 것으로 속일 수 있다면, 기망할 수 있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적은 보험을 내고 엄청난 막대한 보험금을 타내겠죠. 이 위험을 우연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이 보험은 역기능을 가집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책임과 돈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역기능이죠. 보험이 가진 역기능. 보험의 역기능은 그게 다 전부입니다. 자, 보험의 종류는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보험의 종류를 굳이 꼬치꼬치 하나씩 다 따질 필요는 없어요. 큰 틀에서, 큰 아웃라인에서만 따져보면 돼요. 일단 공보험과 사보험이 있는데요. 공이랑 사가 무슨 뜻이죠? 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보험이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이고요. 근데 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이죠. 그리고 암보험 같은 경우 그 전문적으로 영리보험 회사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보험 계약자를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 게 사보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오리엔테이션에 재보험 설명드렸죠. 이 재보험은 원보험에 대립되는 개념인데요. 원보험은 제가 말한 지금까지 설명한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 해상보험. 근데 이 원보험 회사들이 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도대체 자기 자신이 이 사고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자기네 보험회사가 망할까봐 재보험을 들어요. 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재보험회사에 내고 재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 사람이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어느 정도 보전해줘요. 어느 정도 충당해준다고. 재보험도 존재해요. 그래서 원보험에 대립되는 개념은 재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 너무 간단하죠. 정액은 정해진 거예요. 암에 걸리면 10억,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한 500만 원 정액이고요. 근데 자동차 사고 발생은 거의 부정액이죠. 왜냐하면 사고의 손해 범위에 따라 손해 발생 범위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 나오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는 부정액 보험일 확률이 높죠. 근데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신체보험 경우에는 그 신체에 발병한 그 질병의 명에 따라 질병의 종류와 질병명에 따라 정액으로 책정이 되겠죠. 그게 정액보험과 부정액보험의 차이고요. 영리보험과 비영리보험은 사실상 보험이 영리보험이에요. 그래서 영리보험이 상행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영리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영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가 대립되는 관계인데요. 서로 다른 경우인데요. 이 상호보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상호보험은 서로 위치를 겸한다는 거예요. 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동일해요. 서로 보험계약자임과 동시에 보험회사가 회사로서 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치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한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보험금이 지급될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돈을 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수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다수면 어느 단체를 구성해서 자기가 보험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신의 단체 통장을 만들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돈을 빼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한테 돈을 주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돈을 빼오는 거예요. 이걸 상호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건 영리보험은 아니겠죠. 이 영리보험은 보험회사가 이윤을 남기는 건데 상호보험은 어쨌든 옛날에 어떤 상호 단체 같은 거 있죠. 향약 두레 이런 것처럼 개 같은 거예요. 개. 서로 10만 원, 20만 원씩 내가지고 그 다급한 상황에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데 돈이 많이 필요한 그 아줌마한테 그 해당 가정한테 그 계금을 주는 경우 그런 상호 부조 제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거는 영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보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상호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한 이 정도만 따져보시면은 보험의 큰 갈래는 알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보험 강론이 있어요. 맨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건데 그 경우는 자동차 보험, 해상 보험, 화재 보험,
손해보험. 굵직굵직한 거예요. 보험의 종류로서 굵직굵직한 보험 강론이에요. 그런 걸 이제 보험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험이 왜 생겼고, 보험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적용되는 원리는 뭐고, 그 다음에 보험은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 정도만 살펴보면은 그 보험계약법 총론은 충분히 강의가 된 것 같고요. 적어도 여러분은 이 정도는 아시는 상황에서 계속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보험계약 총론은 한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요. 그러면 좀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험계약법은 총 3가지의 법이 규율되는데요. 민법 채권편하고, 그 다음에 상법 총칙, 그 다음에 상법의 보험편, 이렇게 3가지 법이 보험계약법을 규율해요. 자, 그러면 보험계약법의 일단 특수성을 살펴볼게요. 자, 보험계약법이 있는데 아까 말한 제가 3가지 법 있잖아요. 그 법이 특수성이 있어요. 자, 먼저 특수성을 살펴보면요. 적어도 공공성을 취해야 돼요. 물론 보험은 영리보험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 보험회사의 이윤을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갖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보험은 다수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마냥 영리행위만 추구하게 내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험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 굉장히 많고, 금융감독원이라는 것도 보험회사를 굉장히 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마냥 영리행위만 추구하게 되면은 공공성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이 공공성 때문에 보험계약은 가급적 보험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규율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단체성이 있어요. 보험을 한두 명이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료 10만원 2명 가입해서 20만원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10만 명,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단위를 가져야지만 보험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어요. 단체성을 무조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강행규정성이에요. 강행법성인데요. 강행성이라는 거죠. 자, 법의 규정은 이렇게 2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이 있어요. 근데 임의란 말과 강행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임의 규정은 그야말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고요. 근데 강행 규정은 이 법대로 적용을 안 하면 이건 위법이에요. 위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거나 손해를 떠안아야 돼요. 반드시 강제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규정이죠. 보험은 강행 규정성이 있어요. 임의 규정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를 상호간에 강제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보험이라는 제도가 결코 공공성을 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단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의 사정만 따질 수 없다고요. 공공성과 단체성을 띠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부분은 반드시 강제적으로 행해줘야 돼요. 그래서 강행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3가지 특성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지 보험계약법이 어떻게 규율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계약법이 어떤 근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크게 3가지 법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그 법은 일단 재정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헌법, 민법, 상법 이런 게 재정법이고요. 성문법이라는 거예요. 법 1조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나는 종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이 있어요. 관습법은 관습이 몇 조, 2조, 3조, 4조로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습적으로 행해져 왔는데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냥 관습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성문의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는 불문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그 법조문이 없지만은 은근히 이 법의 규율 영역 내에 있어서 은근히 적용이 많이 돼요. 그리고 판례는 관습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정법이 없는 경우에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의 특수성 약관이 있거든요. 이 약관은 이번 강의가 끝나고 다음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보험의 특수성상 약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험약관이 보험계약법을 굉장히 많이 규율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의 모형이 약관이기 때문이에요. 법은 주로 재정법과 관습법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고 약관은 보험의 특수상상이 있게 되는데요. 이 재정법에서 보험계약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상법 중에 보험편입니다. 상법 중에 보험편입니다. 이게 보험계약법의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돼요. 이 조문으로 거의 다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가급적 많은 최대한의 그 상황을 조문으로 엮었기 때문에 이 상법 보험계약법의 최대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규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관습법이에요. 제정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법은 특수성상 상관습법이 민법의 조문보다 더 앞서요. 왜냐하면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관습이 민법의 규정보다 더 앞서면은 상관습법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계약은 상행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관습법이 은근히 많이 실무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보험계약법의 중요한 법원으로서 근거로서 관습법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약관이에요. 약관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관계를 정말 구체적으로 이 경우 따져봤기 때문에 당연히 상법 보험편의 규율도 안 돼 있고 관습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약관 서로 사적 자치 원칙상 계약을 맺은 내용 그대로 약관이 적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험계약법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보험계약법은 결국엔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판례의 결론이 도출되고 또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보험계약법의 근거까지 설명을 마쳤고 그러면 이제 한번 그 보험계약법이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법적 성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이제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느냐 이런 뜻인데 이것도 결국엔 용어와 개념에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게 보험계약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계약이니까 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계약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정립된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유상, 무상. 유는 있는 거고 무는 없는 거잖아요. 돈, 금전 거래가 있으면 유상이에요. 무상, 공짜예요, 공짜. 쉽게 말해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으로 나뉘어요, 계약은. 자, 그 다음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쉽게 습득할 수 있어요. 쌍이랑 편이라는 거죠. 편은 네 편, 내 편. 한 편이라는 거예요. 편무는 쌍방이 아니라는 거죠. 일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계약, 편무계약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쉽게 습득할 수 있어요. 요식, 형식을 요한다. 요식, 불요식. 아니불자잖아요. 형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식을 요하는 계약이면 요식,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면 불요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개념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굳이 이 부분은 굳이 이 부분 또 다루겠습니다. 자,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 있어요. 가장 좀 어렵죠. 제일 좀 어려운 개념인데 요물계약이란 말 때문에 좀 제가 설명을 좀 주저시했는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낙성계약은 쉽게 말해서 소리만으로 서로 그러세요 구두만으로 승낙이 성립돼서 계약이 체결되는 걸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구두로도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간의 합의로. 근데 요물계약에서 이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요는 요한다는 거고요. 이 요식의 요랑 똑같은 말이에요. 물건을 요해요. 뭔가가 와야 돼요. 말로만 되면 안 돼요. 증거가 와야 돼요. 물건이나 금전이나 무엇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물계약은 낙성계약의 반대로 어떠한
증거가 어떠한 물건이 와야지만 어떤 현존하는 어떤 물체가 와야지만 성립될 수 있는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법이 규율하는 계약은 법적 계약은 이 네 가지로 전부 다 대별할 수 있어요. 법에는 법적 계약에는 계약의 형태는 민법 채권 계약에서 규율하는 계약 강론에서 규율한 계약의 법이 규율한 계약의 형태가 한 10개에서 한 15절까지 있거든요. 뭐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종신정기금, 화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가지의 계약이 있어요. 형태를 가진 계약이. 근데 이 계약이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 모든 계약이 전부 다 이런 계약의 종류로 다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이 계약을 규율할 때 반드시 이렇게 나누는 개념이 도출될 수밖에 없고 보험계약법도 어느 성격을 가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어떤 계약이 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할 때 계약이 크게 대별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계약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법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보험계약법의 특성에 맞춰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면 돼요.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일까요? 무상계약일까요? 무상계약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은 경제적인 위험의 리스크를 다수에게 분산시켜서 자기가 손해를 방지하는 거예요. 돈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를 내야지 보험금을 지급받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해도 어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죠. 무상계약이 아닌 유상계약인 거예요. 그리고 쌍무계약일까요? 편무계약일까요? 쌍무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대립한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보험회사도 그 돈을 운영하죠. 그리고 보험계약자도 뭐 재벌이나 뭐 어떤 뭐 재력가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보험회사한테 보험료를 내는 거니까 서로 의무를 가져야죠. 서로 권리 의무를 가지는 쌍무계약이어야죠. 자, 요식계약하고 불요식계약이 있는데요. 뭐 형식이 보험계약에서 필요할까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요식, 불요식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이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면은 사실상 불요식으로 봅니다. 이 요식이란 것은 의사표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률기관의 뭐 공공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엄청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야만 성립될 수 있는 계약을 요식계약이라고 하지 서로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불요식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험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니라 불요식계약입니다. 자, 낙성계약인지 요물계약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보험계약에 어떤 물건이 와야 되나요?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나요? 서류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죠? 서로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면은 바로 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증거가 요구된다든가 이것이 아니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요소는 없습니다. 서로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낙성계약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돈만 있으면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면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이지 보험계약자가 되는 요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무나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는 특별히 어떤 요식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증거적인 요소나 자격이 필요한 요물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낙성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불요식 낙성계약입니다. 이렇게만 암기하시면은 충분할 거예요. 자, 법적 성질은 이 정도만 따져보고요.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계약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개념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보험계약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보험계약이 어떻게 체결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유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1번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자, 이게 보험계약자예요. 다수의 일반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회사예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돈을 내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한테 보험료를 지급해요.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해요. 그래서 유상계약인 거예요. 보험계약에는 보험료와 보험금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죠? 맞죠? 자, 그리고 쌍무계약이에요. 이 보험계약은 쌍무계약이에요.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이라고요.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둘이 있어야 돼요. 이 중에서 어느 누가 빠지면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보험계약의 요소를 살펴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낙성계약이랑 분료식 계약이었죠. 그래서 분료식 계약이었죠. 그래서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나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사표시만으로 이 계약이 체결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표시를 가지고 내가 너한테 보험료를 내겠다, 내가 사고가 발생하면 너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이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아까 따져본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로 보험계약의 요소가 지금 몇 가지 드러났어요. 첫째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와 보험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고요. 보험계약의 당사자예요. 그리고 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금전적인 요소예요. 금전적인 거래물이에요. 금전적인 거래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보험계약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개념이 이제 그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가 있는데요. 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위험을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보험 수익자를 따로 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이 보험 계약자는 자기 본인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3자, 친척, 자식,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같은 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 계약자는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즉, 보험 수익자를 따로 두고 보험의 대상을 리스크를 안는 사람은 리스크의 대상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피보험자도 제3자인 내가 아닌 타인으로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수익자를 또 본인으로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보험 계약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개념으로 확장돼요. 보험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성립하는 낙성 분류식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는 굳이 본인이 아니어도 돼요. 보험회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보험회사가 아까 확장되는 거는 재보험 말씀드렸죠. 원보험 자기만으로는 리스크를 떠안기 힘들기 때문에 재보험으로 자신의 그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중복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험회사가 많은 거예요. A보험회사, B보험회사, C보험회사. 이 보험계약자가 A, B, C를 택하면은 이 보험이 모두 중복보험이 되는 거예요. 보험계약의 요소인 보험계약 당사자가 서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리고 보험료랑 보험금도 있어요. 보험료는 각 개인이 가지는 위험에 따라 다르게 측정돼요.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위험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도 다 달라요. 그래서 보험료가 다르게 지급돼요. 보험금도 사고가 발생하는 범위랑 사고가 발생하는 종류에 따라서 보험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보험료와 보험금이라는 개념도 확장될 수 있고 축소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어요. 보험계약의 요소는 당사자적 요소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있고 보험계약의 대상물로서 보험료와 보험금이 있고 이 모든 이 개념이 사실 대립되잖아요. 근데 이 대립되는 개념 자체도 확장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액 자체도 변동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보험계약의 요소는 인적 요소로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물적 요소로서는 보험료와 보험금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는 항상 변동 가능해요. 그 보험의 특수성에 따라, 그 보험의 개별적인 특수성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계약의 요소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험계약
법상 과연 보험이 뭐고 그 계약은 어떻게 체결되고 그 보험 계약의 요소는 뭔지 그리고 보험 계약의 법적 성질은 뭔지 다 따져봤는데요. 사실 이 정도 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풀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험계약법을 끝까지 공부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가끔 유상계약, 뭐 쌍무계약 이런 법률 용어가 튀어나와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판례가 그 개념을 그냥 끌어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판례를 그대로 기출지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 초학자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알면은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쉽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법을 한번 법적인 요소나 법적인 내용, 뭐 법적인 성질을 한번 읊어준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그 보험계약법 이해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계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건 민법 채권의 규율하고 있어요. 민법의 채권의 규율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방대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성질, 계약의 법적 성질에서 낙성계약이니 불요식계약이니 이런 얘기는 민법의 민법 총칙이 규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만 개념을 따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 2차 공부하시고 판례 이렇게 더 많이 알게 됐을 때는 한번 시간이 났을 때 한 200페이지 분량의 개론서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뭐 누가 올려가지고 막 프린트 되기도 하는 막 그런 PDF 파일도 많이 떠다닐 텐데 그런 거 한번 나중에 민법 채권편이랑 민법 총칙편 보시면은 제가 강의해드릴 부분 더 자세하게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보험이 뭐고 보험의 개념이 뭐고 거기에 나온 법률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 한번 그 현행 법에서 개념을 따와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한 1강 그 보험의 전반적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강부터는 그 약관, 보험 약관이 도대체 뭔지, 약관이 왜 나왔고, 약관은 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 약관에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는 뭔지 그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